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분에 조 박사님 위기설도 지금 같이 뜨고 있습니다. 아, 잘 좀 하라니까. 그 사람들 참 그렇게 안 하고.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위기다라는 말, 망한다, 나라가 위기다, 네. 망한다. 이거는 개인이 뭐 사업 망한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라가 뭐 그렇게 망한다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게 난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이 어쨌든 경제의 뭐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 속에는 사실 변화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변화와 뭐 하던 게 잘못된 것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오늘날 아무튼 그 중국이 말하는 위기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게 뭐 방법이 있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 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박사님이 준비해서 깔끔하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중국 경제 현재 상황을 보자면 올해 아직 뭐 12월이 다 안 지나갔고 또 통계가 이제 다 집계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추정치인데 그러니까 올해 한 4.8에서 4.9% 정도 올해 성장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5% 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성장인데요. 근데 중국의 통계라는 게 약간 정부에서 막 억지로 이렇게 부스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예. 오늘은 좀 자제하세요. 근데 예, 위험한 그렇습니다. 위기 해소하려고 시작하는 예,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그동안 계속 뭐 7%, 10% 막 해오다가 예,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건 또 예. 통계가 정직하다고 해도 그렇죠.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좀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보면 IMF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4.5%, 월드뱅크는 4.3, OECD가 그래도 좀 후하게 잡아서 4.7 이렇게 잡았고 중국 이제 금융기관들은 뭐 4.8에서 9% 이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번에 요게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4% 초중반으로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한 4% 초중반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중국이 왜 어렵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올 하반기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 부양책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차가 9월 24일에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 금융당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이자율이 아니라 아예 지급 준비율 자체를 건드린 건데, 그리고 뭐 장기 유동성을 1조 위안, 그러니까 1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아주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에요. 돈 푼다 이거죠. 예, 돈 푼 거예요. 이거 190조. 예, 190조.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뭐 2조, 3조 이런 게 아니라 190조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에 이제 9월 24일에 한 건 금융이었고 10월 8일은 이제 재정 정책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 지출을 앞당겨 하는 건데 이거 얼마냐? 2천억 위안. 그러니까 38조 원. 아까 190조에 비하면은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38조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죠. 중국으로 이민 갈까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지방정부 부채 해소하고 지방정부 지방의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이게 왜 인프라로 들어가냐면요. 그렇죠. 고용하는데 제일 좋은 건 건설이에요. 그리고 그 건설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고 3차가 10월 12일에 나왔는데. 이게 애초에는 이제 뭐 모건 스탠리하고 HSBC 이런 데서는 약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382조 원.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때 나왔던 거에 2배가 넘는 액수를 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근데 금액을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많이 하겠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중국 그 증시가 9월 24일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 한번 또 추락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다 쓸 정도라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건 상당히 굉장히 아무리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 그래도 상당히 무리한 액수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네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빚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한데도 그걸 무릅쓰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 통계라는 게 뭐 저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통계가 있어도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중국 통계라는 게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국의 어려운 점을 그러니까 중국의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죠. 뭐 탕핑족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23년, 그러니까 작년 7월이죠. 이때 중국에서 당국에서 청년 실업률을 19.6%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6%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도 아니고 베이징 대학교의 그 장단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통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실업률이 46.5%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탕핑족처럼 아예 취업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있죠. 네네. 이 사람들을 아예 빼고 나머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자를 갖다 고르는 이렇게 했을 때 19.6%고 탕핑족을 이걸 포함하고 나면은 이게 46.5%까지 가는데 중국 통계는 노동 통계가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는 ILO, 그러니까 국제 노동기구죠. ILO 기준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뭐 12시간인가 14시간인가 뭐 일을 해야지 취업으로 치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6.5%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전단지 막 나눠주는 알바 한번 크게 돌리면 그냥 10%는 뚝 그렇죠. 떨어지겠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거는 취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다른 나라랑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대학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사람 다 뺐겠지 또. 우리도 옛날에 뺐죠. 학생 그건 취업자로 치니까 예,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 한 60, 7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옛날에 그 대학 교수들이 정부 통계 이런 거 반박 못했는데 여기도 그래도 많이 발전했나 봐요. 아니 원래 다 못해요. 못하는데 이분만 했는데 아마 여자 교수라서 좀 봐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예, 그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이런 말 잘 안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게 예. 저번에 어떤 교수가 또 뭐 그 정부 그거 틀렸다고 네. 한번 발표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중국에서 젊은 층들이 긱 워커라 그러죠. 그래서 배달 기사 같은 거 잠깐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절반 이상이 이제 실업자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8월까지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발표를 안 했어요. 중국에서. 요즘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이후에 이제 통계 방식을 바꿨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꿨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청년 실업률이 14에서 5%대가 이제 됐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더니 지난 6월 달,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13.2%로 낮아졌다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막 했는데 8월 달에 다시 또 18.8%가 됐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보면요. 지금도 여기 취업자 보면 상당수가 그냥 배달 기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배달 기사가. 그렇게 했는데 저건 18.8%다. 근데 사실은 이 18.8%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청년 실업률이 뭐 아까 장단단 교수가 얘기한 식으로 계산해 보면 추정을 해 보면은 한 50%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성장률은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고 한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그래도 당장 막 그렇게 뭐 지방 정부가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거 사회가 막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은 분명히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정말로 뭐 어떤 일종의 갑작스러운 금융 부분에서 온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자금이 모자라는 거다 그러면은 저렇게 자금을 한 번에 탁 때려넣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했죠. 근데 그런 양적 완화라는 건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면은 그래도 해결하는 게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과연 지금 중국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중국이 단순히 금융 쪽에 문제가 있고 돈줄이 막혀 있는 거냐. 지금 그것만 해결해 주면은 그러면 다른 게 다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원상 복귀가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장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뭐 민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식의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 줬느냐 하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높은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정책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사교육 금지한 것만 해도 커요. 사교육 시장에서 흡수해주는 청년 고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제 후배가 있어요. 북경대학에서 박사 받았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이 지금 논대요. 어디서냐면 부동산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예. 부동산 하면은 법률세도 줄어들죠. 그렇죠. 예. 아니, 부동산 회사에 있다고 정말 땅만 파고 다니는 게 그럼, 아니거든요. 그 거기도 법률세 이제 엄청나지, 그거. 회계사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일반화시키는 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개인적인 사례를 합쳐봤을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홍단이 뭐니 그냥 도시 하나가 파산 들어가니 그러니까 거의 도시 하나 짓는 규모로 하다가 노니까 네.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그렇죠. 뭐 네.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문제가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는 항상 지금 하는 게 정말로 좀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지 뭐 어떤 양자 컴퓨팅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반도체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중화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이게 공을 들여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소비 문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면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를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마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좀 진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전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이게 설상가상으로 이게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에 더 어두운 그림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악은 넘어갔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말에 유신할 때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시진핑 정책이 유신 체제랑도 비슷하다. 근데 꼭 그게 유신을 비슷하다기보다는 사회 발전 단계에서 이제 국가 주도 경제로 가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수출하고 중화공업 하는데 소비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 어떤 규모 자체는 달라지는데 이 상황에서 옛날처럼 소비하면은 부자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그 다람쥐 경제 논리로. 네. 그때도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이제 그때 유신 체제 때도 뭐 미국하고 갈등도 조금 있었긴 했다 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패권을 노리고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했던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그런 그 무역 체계 하에서 미국의 공급망 하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망 자체를 중국하고는 좀 분리해서 자국한테 이렇게 유리한 공급망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권은. 이거는 바이든 정권도 비슷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물론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셉니다만 바이든 정권하고 트럼프 정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둘이 차이가 많은데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통상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압박이라는 거는 둘이 공통이에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대응을 첫 번째는 일단 대화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에서 뭐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붙이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거는 맞아요. 맞는데 대신에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봅니다. 지금 사다 쓰는 중국의 싼 그 공산품들을 다른 나라로 대체하거나 자국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도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그렇게까지 갈 리는 없는데 다만 전략 물자들, 전략 산업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핵심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아마 확실하게 할 겁니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대화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트럼프하고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쪽에서 중국 쪽도 미국의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초크 포인트라는 거.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목을 조른다는 게 정말로 목 졸라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강력한 협상 카드예요. 근데 중국이 가장 내세우는 협상 카드는 역시 원자재죠. 대표적인 게 뭐 코발트, 흑연, 갈륨, 게르마늄 이런 식의
이제 자원들을 가지고서 이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 공급망이 정말 딱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비용을 중국 거만큼 그렇게 낮은 비용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도 분산하고 하려고 한다지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자기네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싸게 생산해서 싸게 만들어서 그 유통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그 전략 물자예요. 전략 자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아주 고강도 관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미 수출해서 어떤 제한을 받는 거를, 그 품목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10대를 맞을래, 3대를 맞을래, 2대 맞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타협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봐서 알잖아요. 4년 전에도 봐서 알겠지만, 트럼프는 원래 협상 스타일이 먼저 크게 질러놓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식이거든요, 항상. 우리나라한테도 뭐 방위비를 갖다가 크게 질러놨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만큼을 청구했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뭐 그때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하겠다는 말 그대로 다 들어보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정도의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트럼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각이라든지 뭐 공화당 전체, 또 의원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황당한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제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무역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말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경제 논리로 무역을 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이 기조는 비슷했어요. 정도의 차이가 약간은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경제 논리보다는 안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경제 안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싼 것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효율적이라는 것의 의미에서 안정적인 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내가 믿을 만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자체가 아예 그냥 분리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분리는 안 되겠지만 자관 어느 정도까지는 분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도 일부 돌리고, 또 인조 흑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비싸요, 실제로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인조 흑연의 사용량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게 사실 요즘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요즘 말하는 뉴 블럭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블럭은 옛날 같이 너하고 나하고 팔면서 우리끼리 먹고 살자는 사실 그런 블럭이 아니에요. 경제 안전성, 안보성, 저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와 비권위주의 국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사실 비권위주의 국가는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공급망의 안정성이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는 순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와 교류하자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정치도 타협이 되는 나라와. 그게 블록화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에 그 무역을 갖다가 경제 논리에서 이제는 경제 안보 주권이 강화되는 그 안보 논리가 이제 무역에서 더 중요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대표적으로 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 무역 흑자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축소가 될 테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건 맞고, 대신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견제를 받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을 버는 거고,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하이텍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레거시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수출길이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는데, 이제 선단 공정,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첨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그 보조금을 상당히 축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그것 때문에 뭐 주식도 굉장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게 이번에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내각에 이제 들어갔고 또 내각에 들어가는 걸 떠나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가 많이 풀릴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빨리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상용화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는 무조건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으로는 그 운행을 못 해요. 그 수많은 전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는 그 전기를 공급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 그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중국산이 못 들어올 거고 미국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업체들이 안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은 약속한 게 30분인데 약간 거의 20분, 30분인데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라이브를 조금씩 자주 할 거예요. 지난번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지금 구상이 되고 1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오늘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사 강좌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멤버십으로 하는 한국사 강좌와 이제 오픈하는 한국사 강좌 두 개가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밌기는 멤버십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죠. 굳이 멤버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1월 11일쯤부터 토요일에 우리가 라이브를 두 개를 할 거예요. 멤버십 라이브 한국사 강좌 하나 그리고 이제 뭐 다 됐네요. 이제 연말 지나면. 그래서 또 뭐 토픽 갖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씩 할 거고 그 다음에 명사 초대석은 1월부터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대석도 진행할 겁니다. 이제 날짜 잡고 있는데 아무튼 1월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좀 많이 여러 가지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라이브는 일단 항상 라이브는 일단 방송처럼 하고 그리고 요거 끝나고 10분 쉬었다가 질의응답 대화의 시간 라이브는 10분 후에 다시 별도로 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중국 경제가 옛날에 지금까지 가면서 이게 뭔가 체질 변화, 구조 변화가 될 건 없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중앙과 지금 지방 격차 문제도 크잖아요. 그죠. 뭐 등등등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국가 주도 경제의 문제 한계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고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